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1번에 보시면 기록의 오류를 확인하고 정정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정해야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기록을 했는데 기록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기록에다가 빨간색 볼펜으로 한 줄이나 이렇게 두 줄을 이렇게 긋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다가 에러라고 이렇게 적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한 기록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정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음에 2번은 유명인의 입원 사실을 가족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비밀 유지를 하지 않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비밀을 꼭 지켜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혈압계가 파손되었다면 이걸 갖다가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리자에게 보고한다가 맞고요. 다음에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고가 아니라 확인하고 소독 물품을 준비해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거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다음에 환자의 요청으로 환자가 복용하는 약을 버려준다가 아니라 환자가 처방된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폐기돼야 될 그런 약물이다 하면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약국에 반납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병원의 환경관리 방법으로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시면 사용한 침구를 털어서 보관한다고 하는데 병실에 먼지가 나면 안 되죠. 그죠? 먼지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털면 안 되고요. 다음에 병실에 먼지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병실 복도 바닥을 청소할 때 비즈를 하는 게 아니라 먼지가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마른 걸레질을 해줘야 되겠죠. 마른 걸레질을 해줘야 되는 거고, 다음에 우리 격리실 안은 감염병 환자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환자가 사용했던 그런 것들을 격리 의료 폐기물에 버려야 되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격리 의료 폐기물 박스를 둬야겠죠. 그래서 이 격리 의료 폐기물은 적색 상자형 용기에 최대 7일 보관하는 그런 용기인데 이런 격리 의료 폐기물 박스를 둬가지고 보관해야겠죠.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맞는 답이죠.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사용한 후두 경날은 비눗물에 담궈 소독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 기구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고위험 기구가 있고요. 위험 기구가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준위험 기구가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비위험 기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고위험 기구에 해당되는 게 우리 수술기구라던가 뭐 이런 거, 수술기구 같은 거. 그럼 이 고위험 기구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멸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준위험 기구가 지금 여기에서 말한 이 후두경날 같은 건데요. 우리 내시경 종류 있잖아요. 위내시경이라든지 기관지 내시경이라든지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그런 내시경 기구라던가 호흡치료용 기구, 마취기구, 아니면 여기 후두 경날 같은 거, 아니면 산소용 마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후두 경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뭐냐면 준위험 기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굉장히 이렇게 높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비위험 기구는 우리 혈압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혈압계 같은 거라서 얘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낮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멸균이 필요한 고위험기구가 있고요. 다음에 높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한 준위험기구가 있고요. 낮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한 비위험기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 후두 경날이 준위험기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한데 비눗물에 담가서 소독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다음에 이번 실외 청소는 오염이 심한 구역에서 덜 심한 것으로 이렇게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청소를 할 때는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는 거냐면 오염이 덜 심한 구역에서 오염이 심한 구역 쪽으로 이렇게 청소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실 바닥이 제일 지저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덜 심한 곳인 위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면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청소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물품 관리의 원칙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정기적으로 물품의 재고 조사를 해서 이 재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물품의 낭비를 막아야겠죠. 그죠? 물품의 낭비를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물품의 재고 조사하는 거 맞고요. 다음에 이 물품은 개인 근무자의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병동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유효기간이 길게 남은 거는 뒤쪽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건 앞쪽에 배치해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다음에 멸균 포장된 상태이지만 바닥에 떨어졌다면 얘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 것이지 멸균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기준량을 초과하는 게 아니라 적정 기준량을 정해서 그 기준량에 알맞게 병동 상황에 알맞게 재고량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지나치게 초과하는 거는 굳이 좋지 않고 기준량에 맞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 바늘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주사 바늘이잖아요. 그럼 이 주사 바늘이라던가 우리 한방침이라던가 아니면 수술용 칼날, 수술용 이런 칼날 같은 이런 날카로운 기구 있잖아요. 그럼 이런 날카로운 기구는 어떤 거에 속한 거냐면 손상성 의료 폐기물 통에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폐기물 통에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이거는 위해 의료 폐기물에 속해요. 그래서 얘는 위해 의료 폐기물에 속하는데 특히 이렇게 날카로운 기구는 손상성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이렇게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해 의료 폐기물은 노란색 상자형 용기나 검정색 봉투형 용기에 보관을 하고 얘는 최대 15일을 보관하는 건데요. 손상성 의료 폐기물만 최대 며칠을 보관할 수 있냐면 얘는 30일 보관하는 걸로 따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종이컵이 아니라 손상성 의료 폐기물통에 버리는 거고, 바늘을 구부려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는 건데, 왜냐하면 바늘을 구부리려고 하면 찔리는 자상으로 인해서 B형 간염 같은 게 감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상 방지를 위해서 찔린 상처를 갖다 자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부려서 버리면 안 되고요. 다음에 지정된 트레이가 아니라 손상성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려야 되는 거고, 다음에 뚜껑을 씌워서 버리면 자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뚜껑을 씌우지 않은 채로 이렇게 버려야 된다고, 모아서 이렇게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성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할까요?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잖아요. 그럼 우리 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수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체중의 성인은 60%가 수분으로 돼 있고, 다음에 아동 같은 경우에는 체중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수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우리 몸의 액체인 체액을 형성해 주겠죠. 그죠? 그래서 체액을 형성해 줘가지고 삼투압도 유지해 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삼투압 같은 거를 유지해 주고, 그리고 이 체액 성분이 이렇게 영양분을 흡수를 해서 이 체액 성분이 영양분을 흡수해 주고, 그리고 운반 같은 것도 해줄 테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변을 통해서 우리 노폐물도 배설해 줄 테고요. 이렇게 노폐물도 배설을 해줄 테고요. 그리고 또 이 물은 체조직을 구성해 주기도 하거든요. 우리 신체 조직을 구성해 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구성소에 해당이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 영양소에서 열량소가 있고 구성소가 있고 조절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구성소에 해당되는 그 영양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체온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죠. 체온도 조절해주는 기능도 하고, 이게 액체 성분이기 때문에 화학적인 그런 매개체 작용을 해주는 것도 바로 이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까요? 우리 혈액이 있으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밑에 가라앉는 걸 우리 혈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에 이렇게 뜨는 액체를 갖다가 혈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혈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혈구고요. 그럼 이 혈구는 세 가지가 있죠. 적혈구가 있고요. 다음에 백혈구가 있고요. 다음에 혈소판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적혈구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기능을 하고요. 다음에 백혈구는 균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해주죠. 다음에 이 혈소판이 출혈일 때 혈액을 응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에 이 혈장은 액체 성분이기 때문에 92% 정도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7%가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가 기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백질을 이렇게 붙여서 우리 혈장 단백질이라고 하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혈장 단백질에는 알부민도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글로불린도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피브리노오겐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 알부민이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삼투압을 유지해주는 기능을 하고요. 이 글로불린이 하는 게 정확하게 감마 글로불린이 우리 면역이라던가 면역에 관계하는 항체의 역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글로불린이고요. 피브리노오겐이 혈액을 응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거는 혈장 성분 중에 피브리노오겐이 있고 혈구 성분 중에 혈소판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피브리노오겐 없고 뭐가 있냐면 혈소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험 문제에 만약에 여기 혈액 응고를 관여하는 혈장 성분을 물어보고 있을 때 혈소판하고 만약에 여기 피브리노오겐이 나왔어요. 피브리노오겐이 나왔을 때 이럴 때 혈소판을 구하시면 안 되고, 이때는 혈장 성분 중에서 혈액 응고하는 성분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때는 혈소판이 아니라 피브리노오겐을 불러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 지방을 소화하는 효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췌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췌장은 이렇게 횡격막이 있으면 여기가 좌측이고 여기가 우측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우측에 이렇게 간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다음에 이렇게 좌측에 이렇게 위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12지장 존재하고 담낭 존재하고 이렇게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얘가 췌장이죠. 그죠? 췌장이에요. 그런데 이 췌장은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췌장은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데 외분비계의 역할도 하고요. 다음에 내분비계의 역할도 하고 있죠. 이 외분비의 역할을 한다는 건 바로 뭐를 하는 거냐면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걸 외분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호르몬 있잖아요.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내분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외분비로서 췌장이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걸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아트리를 분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아트리 분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아트리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얘거든요. 아트리라고 하는 게 아밀라제, 다음에 트립신, 다음에 리파아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리파아제. 그래서 췌장에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데 아트리를 분비한다. 그래서 뭐를 분비하는 거냐면 아트리. 그래서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아제를 분비하는데 아밀라제는 탄수화물 소화효소를 얘기하고 트립신은 단백질 소화효소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리파아제는 지방을 소화하는 효소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방을 소화하는 효소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리파아제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췌장은 내분비계의 역할로서 이게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무슨 거를 분비하냐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슐린이 혈당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을 분비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하는 거죠. 다음에 이 펩신 같은 경우에는 이 펩신은 위에서 분비되는 건데 펩신은 단백질 소화효소를 얘기하고요. 다음에 트립신은 지금 얘기한 대로 췌장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소화효소고 다음에 락타아제도 얘도 역시 뭐냐면 탄수화물 소화효소인데 얘는 소장에서 분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아밀라제는 바로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탄수화물 소화효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항생제를 정맥으로 투여하기 전에 과민 반응 여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주사 방법으로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걸 갖다가 무슨 주사라고 하는 거냐면 피내 주사라고 하고 우리 아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피내 주사는 우리 피부가 있으면 이렇게 피부가 있으면 여기를 표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 있는 걸 진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 있는 걸 피하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피부는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졌는데 표피, 진피, 피하 조직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표피층 바로 밑에 이 진피층에 약물을 투여를 하는 거예요. 이 약물을 투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항생제를 주사하기 전에 이 약물에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지 이 약물에 과민 반응 여부를 갖다가 조사하기 위한 걸로 피내 주사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 투베리클린 반응 검사 전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지금 항생제 주사 놓기 전에 한다 그래서 질병의 진단이나 약물의 과민 반응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이런 주사를 사용하는 게 피내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건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우리 PPD 테스트 있잖아요. PPD 테스트가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잖아요.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죠. 반응 검사고 다음에 이 항생제 넣기 전에 하는 이 검사도 이 두 가지인데 이 PPD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는 이 결과 판독을 언제 해주는 거냐면 2, 3일 후에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24시간이나 48시간이나 2, 3일이니까 48시간이나 72시간 후에 이걸 판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항생제 주사를 놨은 경우에는 15 내지
20분 후에 결과 판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완전히 판독 시간이 다르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질병의 진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피네 주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중증 아나필락시스 시 투여하는 그런 약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게, 이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게 지금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 알러지 반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난 거냐면 기도 부종이 지금 일어난 거죠.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서 기도가 퉁퉁퉁퉁 부어오르는 기도 부종이 나타나서 이게 호흡 곤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호흡 곤란, 기도가 퉁퉁퉁퉁 부어오르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지금 바로 기도잖아요. 여기가 인두고 이 인두가 바로 뭐냐면 기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알러지 반응으로 해서 여기가 퉁퉁퉁퉁 부어오른 거예요. 그럼 퉁퉁퉁퉁 부어올랐으면 산소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호흡곤란이 나타나서 이 호흡곤란이 거의 호흡이 거의 안 돼가지고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게 중증의 이 아나필락시스잖아요. 그럼 이 중증의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일어나서 기도 부정으로 지금 호흡곤란이 나타난다. 그러면 사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에피네프린이라는 이 주사를 갖다가 즉시 투여를 해야 되는데 이 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 흥분제거든요. 그래서 얘가 교감신경 흥분제로서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기관지 확장제예요. 기관지를 확장해 주거든요. 그럼 이렇게 퉁퉁퉁퉁 부어올랐을 때 얘를 이렇게 넓혀주게 되거든요. 그럼 얘를 이렇게 넓혀주게 되면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호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응급치료약으로 이렇게 호흡곤란, 기도 부종을 나타나는 이런 중증의 이렇게 호흡곤란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 기도를 넓혀주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게 에피네프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즉시 0.2에서 0.5cc를 피하 주사를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IM, 근육 주사를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답은 4번인데요. 다른 약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이 몰핀은 마약성 진통제죠.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라서 서호흡을 일으키는 거고요. 얘는 마약성 진통제죠. 마약성 진통제로서 부작용으로서 서호흡을 야기하는 약이고요. 다음에 이 헤파린은 항혈소판제제로서 얘가 그 혈액 공부가 지금 안 되게 하는 그런 약이죠. 다음에 이 디곡신 같은 경우에는 강심제죠. 그래서 강심제라서 얘는 서맥을 야기하는 약이고요. 다음에 니트로글리세린은 협심증에 사용하는 혀 밑에 투여하는 설화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혈관 확장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의 답은 에피네프린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보시면 다음에 해당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된다. 다음에 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뇌세포 있잖아요. 이런 뇌세포, 이렇게 신경세포 있죠. 그럼 이 뇌세포, 신경세포는 포도당만을 100%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든요. 포도당만 100%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포도당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탄수화물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탄수화물에 해당되니까 바로 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당의 최종 분해산물이 바로 이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산물이 바로 포도당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포도당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단당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 있는 거를 갖다가 이당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갖다가
다당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단당류에 해당하는 게 포, 과, 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당류에 해당되는 걸 맥, 자, 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단당류에 해당하는 게 포과 갈이기 때문에 포도당, 과당, 갈락토우스거든요. 이런 갈락토우스예요. 다음에 이 맥자유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메가당, 자당, 유당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 제가 이 당류는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럼 무조건 하나는 포도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붙는 거냐면 포도당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포도당이 이렇게 붙거든요. 그럼 이렇게 포도당이 붙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더해져야 되잖아요. 포도당은 무조건 붙고. 그러면 이때 포과 갈을 얘기하면 돼요. 포, 과, 갈. 그래서 포도당 더하기 포도당이 메가당이고요. 다음에 포도당 더하기 과당이 자당이고요. 포도당 더하기 갈락토스가 유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포, 과, 갈, 맥자, 유 하고 외워놓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포, 과, 갈, 맥자, 유. 다음에 이렇게 다당류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 글리코겐이에요. 다음에 글리코겐, 다음에 섬유소, 다음에 전분, 뭐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다당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당류 같은 경우로 이렇게 먹으면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혈당이 쫙 올라가고요. 이렇게 다당류 형태를 먹으면 얘를 쪼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혈당이 서서히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혈당이 쉽게 오르는 이런 단당류 형태의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요. 다음에 이걸 쪼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혈당이 서서히 오르는 이런 다당류 형태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가장 작은 형태의 단당류의 형태로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해요. 그렇게 흡수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용이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분의 포도당이 남으면 여분의 이런 탄수화물이 남잖아요. 그럼 얘를 간으로 가게 돼가지고 간으로 이렇게 옮겨가가지고 얘를 이렇게 뭉쳐요. 이렇게 뭉쳐가지고 덩어리화된 다당류 형태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당류 형태인 글리코겐의 형태로 간과 근육에 이렇게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사용을 할 때는 단당류로 가장 잘게 쪼개가지고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단당류 형태인 포, 과, 갈의 형태로 잘게 하나씩 쪼개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다음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여분이 남았을 때 얘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장을 할 때는 얘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다당류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이 다당류가 글리코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당류의 글리코겐의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뇌세포는 100% 에너지원으로 포도당만을 사용하고요.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사용할 때는 가장 작은 이 하나의 형태로 잘게 쪼개가지고 단당류의 형태로 흡수해서 사용을 하고요. 흡수해서 사용하고 여분이 나오면 이렇게 뭉뚱거려가지고 다당류의 형태인 글리코겐으로 만들어서 간과 근육에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다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 보시면 위절제술 후에 덤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식사 보조 방법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우리 위암일 때, 위암이에요 여러분. 그럼 위암일 때 수술요법이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수술요법이 가장 효과적이죠. 그럼 이 수술요법이라고 하는 건 암이 있는 부분을 지금 절제하는 걸 갖다가 수술요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 부위를 절제하는 뭐를 하는 거냐면 위,
절제술이라는 걸 시행을 하겠죠. 그죠?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식도가 있고 이렇게 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위가 있죠. 그럼 얘가 식도고요. 그 다음에 얘가 위예요. 다음에 얘는 12지장이죠. 12지장이죠. 다음에 얘가 이렇게 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냐면 이렇게 소장인 공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관략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관략근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있는 관략근을 분문관략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여기 있는 관략근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유문관략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가 헷갈린다고 하면 분유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분유.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분문관략근이고 밑에 있는 게 유문관략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 여기가 유문관략근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위가 유문부위예요. 여기가 지금 유문부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암은 이 유문부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안을 때 대부분 절제를 한다고 하면 여기 부위를 많이 절제를 하거든요. 그럼 위 절제술을 했다고 하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위가 얼마만큼 암이 이렇게 번져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절제해 줬을 거예요. 그죠? 위를 이렇게 절제해 줬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절제해 줬겠죠. 그럼 위를 이렇게 절제해주면 만약에 절제 부위가 작다고 하면 이런 12지장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위 12지장 문합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절개 부위가 너무 좀 많이 절제를 했다. 그러면 이 12지장은 작기 때문에 끌어다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 공장은 좀 길기 때문에 이 공장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연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를 갖다가 위 공장 문합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위의 공간이 지금 이렇게 적어졌잖아요. 그죠? 이 위의 공간이 이렇게 적어졌죠. 그러면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되면 이렇게 음식물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음식물이 있으면 원래 우리 정상적인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구강을 통해서 저작을 하고 난 다음에 식도를 통해서 꿀꺽 삼키는 연화작용을 하고 위에서 잠시 보관하면서 여기 있는 소화효소라던가 우리 HCl 염산에서 이를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죽처럼 녹인 다음에 소장으로 보내서 이 12지장이란 공장이 바로 뭐냐면 소장이잖아요. 그럼 이 소장에는 뭐가 있냐면 용모가 있죠. 그래서 이 용모로 영양분과 수분을 재흡수하고 노폐물만 대장으로 보내서 우리 대변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위의 공간이 이렇게 너무 적기 때문에 충분한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큰 덩어리의 음식물이 곧바로 이렇게 소장으로 내려가 버리는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곧바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바로 내려갔으니까 이걸 갖다가 급속 이동 중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옷 팔 때 얼마 안 나도 이렇게 덤핑으로 판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 덤핑 중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덤핑 중후군. 그래서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음식물이 충분한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급속하게 소장으로 내려가 버리는 걸 급속 이동 증후군, 덤핑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빨리 내려가 버린 거예요. 너무 빨리 내려가 버려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너무 빨리 내려가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최대한 오래 붙잡고 있으면서 천천히 내려가게 하는 게 그게 간호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덤핑 증후군은 급속 이동 증후군으로서 너무 빨리 내려가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최대한 오래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서 얘를 천천히 내려가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식사 중에 물을 먹게 되면 쉽게 내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식사 중에 물을 섭취하면 안 되고요. 아니면 우리 국물 요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국물 요리 같은 걸 이렇게 섭취하면 안 돼요. 쑥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물 제공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여기도 물 제공하면 안 되고요. 천천히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먹으면 안 되고 천천히 먹어야겠죠. 그죠? 다음에 이게 고기랑 달걀을 먹잖아요. 그럼 고기는 고지방식이죠. 고지방식이고요. 다음에 달걀은 고단백식이잖아요. 고단백식이죠. 그런데 고지방식이랑 고단백식이는 위에 오래 머물거든요.
그럼 위에 오래 머물러서 위에 최대한 오래 붙잡고 있어서 소화가 이렇게 빠르게 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방식이 고단백식으로 하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맞고요. 다음에 천천히 내려가도록 하는 게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소량씩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쑥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소량씩 자주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물은 물이니까 안 되지만 꿀이라서도 안 되는데 왜냐면 얘는 저탄수화물 시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위는 당분을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혈당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고탄수화물로 먹으면 안 되고 저탄수화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꿀이니까 안 되고 저탄수화물로 먹으면 안 되고 물 먹으면 안 되니까 1번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고지방식이랑 고단백식이는 위에 최대한 오래 머물기 때문에 고지방식인 고기와 고단백식인 달걀을 제공한다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교환면에서 발생하는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치아 우식증이 충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칫솔질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칫솔질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3336법을 하죠. 333. 하루에 3번, 그 다음에 식사한 지 3분 이내에 3분 동안 이렇게 하는 3336법으로 해주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도 조절해줘야 되죠. 그래서 음식도 조절을 해줘가지고 당분이 적은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불소를 이용해도 되죠. 불소를 이용해도 되죠. 이 불소를 하면 충치를 예방하잖아요. 그래서 불소를 이용해도 되는데 이 불소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수돗물에 타서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수돗물, 불소, 조정 사업을 해주면 되죠. 조정 사업을 해주는데 이거 꼭 외우셔야 되잖아요. 이때 불소의 농도를 0.8 ppm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이 0.8ppm 꼭 외우셔야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가지고 조정해줘도 되지만 불소 양치 사업을 해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불소 양치 사업을 해줘도 되는데 이 불소 양치 사업은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데 매일 해줘야 되는 경우랑 주 1회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매일은 0.05%로 해줘야 되고 주 1회는 0.2%로 해야 된다는 것도 외우셔야 되고요. 다음에 직접 치과에 가서 불소를 도포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치면 열구 소화전세법을 사용해 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칫솔질 해주고 당분 줄이는 음식물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수돗물에 불소를 타는 불소 조정 사업도 해주고 불소 양치 사업도 해주고 치과에 가서 직접 불소를 도포해줘도 되고 치면 열구 소화전세법을 해줘도 되는데요. 이 치면 열구 소화전세법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치면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치면은 치아의 면을 얘기해요. 치아의 면. 다음에 이 열구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치아가 있잖아요. 이렇게 치아가 있으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난 거 있죠. 그럼 이 부위를 갖다가 열구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에 여기 소화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어금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어금니 이렇게 위쪽을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움푹움푹 약간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있는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위를 갖다가 소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런 열구나 소화에 음식물이 끼기 쉽잖아요. 그럼 음식물이 끼면 충치를 유발하기 쉽겠죠. 그래서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치가 생기기 쉬운 이 열구를 이렇게 메꿔버리고 그 다음에 이 소화 부분을 이렇게 평평하게 메꿔버리면 음식물이 낑기지 않아서 충치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충치가 생기기 쉬운 치아의 면의 열구와 소화를 인공적으로 메꿔서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을
치면 열구 소화 전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아 의식 중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내에서 치질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기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치질이라고 하는 건 치아의 질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치아의 질을 갖다가 치아를 삭제하는 기구잖아요. 그럼 우리 충치가 생겼을 때 이 충치 있는 부분을 드드드드드 갈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충치가 생긴 부분을 이렇게 갈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핸드피스. 그래서 얘는 치질을 충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삭제하는 기구죠. 그래서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기구가 바로 핸드피스고, 우리 치과 진료용 의자를 유니체어라고 하잖아요. 그 유니체어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구를 핸드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핸드피스는 고속 핸드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속 핸드피스가 있는데, 고속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열을 발생해서 그 열을 갖다가 이렇게 식혀주기 위해서 물 사출기가 따로 이렇게 붙어 있고요. 물을 뿜어주는 사출기가 붙어 있고, 얘는 저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열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물 사출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거는 고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범람질 같이 단단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삭제할 때 하는 거고, 얘는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운 걸 삭제할 때 쓰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 핸드피스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에 보시면 마른 약재를 균등하게 세말해서 채로 쳐서 고르게 혼합한 약물의 형태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채로 쳤대요. 그럼 이렇게 둥근 채에 이렇게 채로 치면 가루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채로 치니까. 그럼 얘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 가루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루약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산재 또는 분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채로 쳤다는 얘기가 나오면 가루약을 의미하고, 가루약은 산재, 분재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3번이고요. 그러면 다른 걸 좀 살펴볼까요? 고제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고제는 우리 약에다가 지금 물을 넣고 이렇게 가열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열을 하죠. 그럼 약에 물을 넣고 오랫동안 가열한 걸 탕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얘는 탕제인데, 여기에다 약에다 물을 넣고 이렇게 오랫동안 가열해서 이때 찌꺼기 버리는 거예요. 찌꺼기는 버리고 다시 이렇게 진하게 가열을 하는 거죠. 진하게 가열을 해요. 그럼 이 진하게 가열한 거에다가 꿀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첨가를 해주는 거죠. 첨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농축을 시킨 반유동 상태 있죠. 그럼 이런 반유동 상태의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고제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제는 이게 술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알코올을 첨가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주제를 찾으면 되고요. 다음에 좌제는 좌약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태가 좌약 형태의 그런 약이다 그러면 좌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채로 쳤으니까 가루약이고, 가루약은 산재, 분재라고 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광천자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흉광천자라는 걸 똑같은 말로 흉막천자라고 얘기를 하죠. 흉막천자. 그러면 우리 양쪽에 이렇게 폐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폐. 그죠? 양쪽에 이런 식으로 폐가 있어요. 이게 바로 폐예요. 그러면 이 폐가 있을 때 폐를 싸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 그럼 이 폐를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이렇게 막이 있어요. 그럼 이걸 갖다 우리 늑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늑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이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에 여기 있는 이 공간 있죠. 여기 있는 공간. 이 공간에 액체가 차거나
공기가 이렇게 차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 액체가 차고 공기가 찼을 때 액체나 공기가 차면 얘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폐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액체랑 공기가 이렇게 차면 폐가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폐가 확장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산소가 들어가면 이렇게 폐포가 이렇게 커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맺게 되면 이렇게 폐포가 쭈그러들면서 폐가 확장했다 줄어들었다 확장했다 줄어들었다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폐가 이렇게 쭈그러들었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오게 되겠죠. 극심한 호흡곤란이 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늘을 찔러가지고 여기 있는 공기라던가 액체를 갖다가 제거해 주는 걸 흉곽천자, 흉막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때 바늘을 이렇게 찌르는 거잖아요. 삽입을 해서 이걸 빼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늘을 삽입하기 전에 환자에게 심호흡을 하라고 하고요. 바늘이 삽입되면 절대 기침을 한다던가 재채기를 한다던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바늘이 삽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가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움직이게 되면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늘이 삽입된 후에는 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 환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가 이런 흉곽천자, 흉막천자 시의 반호활동으로 옳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걸 보면 환자의 복부둘레를 측정한대요. 그럼 얘는 흉곽천자가 아니라 복수천자예요. 그러면 배에 있는 그런 물 복수를 빼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자 전에 복부둘레를 측정해주고 천자 후에 지금 복부둘레를 측정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복수천자고요. 다음에 관장을 해주어서 장을 비워야 되는 건 뭐 대장 내시경이라던가 아니면 화부 이장관 촬영이라던가 그런 거를 할 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머리에 전극을 밀착해서 부착한다? 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뇌파 검사를 한다던가 뭐 이런 거 되고, 다음에 환자의 폐소 공포증은 MRI 촬영, MRI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 통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소 공포증 이렇게 밀실에 대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에 보시면 다음에 의사소통 기술로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대상자와 대화한 내용이나 느낌을, 지금 내용이나 느낌을 간호조무사의 말로 바꾸어서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음에 대상자가 말한 사건에 동반한 이 감정, 대상자의 느낌을 이렇게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면 볼까요? 대상자가 아버지는 내가 입원한 후로 한 번도 면회를 오시지 않았어요. 내가 걱정되지도 않나 봐요 하면서 이런 서운한 느낌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서운한 느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대상자가 말한 이 서운한 느낌을 그대로 내가 간호조무사의 말로 바꾸어가지고 아버지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서운하시는 거군요 하고 지금 이 서운한 환자의 느낌을 내 말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자의 느낌을 그대로 반영해 준 거거든요. 간호조무사의 말의 형태로. 그래서 이거는 이 느낌을 반영해 준 거니까 1번 반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천식 환자에게 적용해야 될 그런 체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시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횡격막이 있어요. 횡격막이 있어요. 그럼 이 횡격막이 있을 때 양쪽에 이렇게 폐가 이렇게 있죠? 그죠? 폐가 있잖아요. 이게 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코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3억 개의 폐포가 존재를 하잖아요. 3억 개의 폐포가 존재를 하죠. 그럼 우리 코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가면 폐포가 빵빵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이 폐포가 이렇게 쭈그러들면서 폐가 확장했다 쭈그러들었다 확장했다 쭈그러들었다 이렇게 폐가 확장했다 줄어들었다 확장했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호흡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횡격막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앙화이로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앙화이로 누워있으면 횡격막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흉부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횡격막 아래를 여기 아랫부분을 갖다가 복부라고 얘기를 하고 이 횡격막 윗부분을 흉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누워있으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서 흉부의 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럼 폐가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호흡을 하기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환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자의 형태로 이렇게 45도 각도인 이런 식으로 반자유로 이렇게 누워있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횡격막이 최대한 내려가서 흉부의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폐를 확장할 수 있는 체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사람은 이런 반자위를 취해서 최대한 횡격막이 내려가서 흉부의 공간을 넓혀줘서 폐가 최대한 확장해서 호흡이 용이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보시면 당뇨 환자의 발 관리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뇨 환자의 합병증으로 이 발이 괴사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발 괴사로 이 발을 절단할 우려가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그런 합병증이죠. 그죠? 그래서 당뇨 환자는 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발에 상처가 있는지 당연히 매일 확인해야 되겠죠. 발에 괴사될 우려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발을 절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일 발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 좋은 단어고요. 다음에 만약에 발에 티눈이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각질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손톱깎이로 제거하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당뇨 환자는 발이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 보습을 하기 위해서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줘야 되는 건 맞는데요.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습기가 많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에는 로션을 발라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당뇨 환자는 온도 감각을 잘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화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열과 패드를 제공을 하게 되면 화상의 우려가 있어서 안 되고요. 다음에 딱 맞는 신발 신으면 안 되고요. 다음에 발이 오후에 붓게 되잖아요. 그럼 부은 상태, 만약에 오전에 사게 되면 붓지 않는 상태에서 사기 때문에 약간 오후가 되면 발이 붓게 되면 신발이 작아지게 돼가지고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구입하는 게 좋을 거고 딱 맞는 신발도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에 보시면 급성기 비형 간염 환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일단 간염 있잖아요. 간염은 소모성 질환이에요. 소모성 질환이에요. 그럼 이 소모성 질환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환자를 굉장히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질환을 소모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모성 질환의 대표적인 게 결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질환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질환이 대표적인 인체를 굉장히 지치게 만드는 소모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결핵 같은 경우에 인체를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먹어줘야 되는 거냐면 고열량으로 먹어줘야 되고요. 다음에 고탄수화물로 먹어줘야 되고요. 다음에 고단백질로 먹어줘야 되고요. 다음에 네 번째 고지방으로 먹어줘야 되고요. 다음에 고비타민으로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간질환도 지금 소모성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간질환도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역시 고열량으로 먹어줘야 되고요. 다음에 고탄수화물로 먹어줘야 되고요. 다음에 고단백으로 먹어줘야 되고요. 다음에 고비타민으로 먹어줘야 되는데요. 고지방으로 먹어주면 안 되고 저지방으로 먹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간질환이 생기면 간 기능이
떨어지겠죠. 간 기능이 떨어지면 간이 자기 일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이 있고 담낭이 있잖아요. 간이 있고 담낭이 있죠. 그럼 간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간은 담즙을 만들잖아요. 담즙을 만들죠. 그리고 이 만든 담즙을 담낭에서는 5배로 농축시켜가지고 이 담즙을 저장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 담즙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간질환이 생기면 간이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일을 못하기 때문에 담즙을 만들어내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담즙이 부족하겠죠? 담즙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화를 못하냐면 지방 소화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질환은 무슨 시기로 먹어야 되냐면 저지방으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만 제한하면 되지 수분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국수가 찼다 그러면 수분을 제한해도 되지만 이때는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염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분 제한할 필요 없고요. 다음에 이때 급성기 비형 간염 환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급성기에는 신체 활동을 격려하는 게 아니라 급성기이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는 게 좋을 거예요. 다음에 간질환은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고열량으로 먹어주는 거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칼로리식이 제공해야 돼요. 다음에 우리 비형 간염 환자라고 하는 건 이런 비형 간염 환자는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다음에 혈액 감염이 되고요. 다음에 모체에서 아기로 태반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수직 감염이 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감염 경로예요. 그러면 이게 분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변이 묻은 환희를 태울 필요는 없거든요. 다음에 면도기는 공동 사용하면 안 되는 게 이게 혈액 감염이 되잖아요. 그럼 면도기를 사용하다가 이렇게 혈액이 묻어 있거나 그러면 혈액 감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에 보시면 본태성 고혈압 환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혈압에 대해서 볼까요? 여러분,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혈액의 압력이 높은 거죠. 혈액의 압력이 높은 것이에요. 그럼 혈액의 압력이 높은 게 고혈압이고 이 혈액의 압력이 높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혈액의 양이 많으면 혈액의 압력이 높아지고요. 혈액의 양이 적으면 그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혈액의 양이 많아서 혈액의 압력이 높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혈액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액체예요. 액체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체액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체액을, 그래서 이게 고혈압 환자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고혈압 환자가 약물요법 말고 비약물요법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체중을 줄이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체중을 줄여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의 체중의 60%가 수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체중의 60%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중을 감소하면 수분이 줄어들겠죠. 수분이 줄어들면 얘는 우리 몸의 체액이 줄어들게 되고요. 몸 안에 액체잖아요. 그럼 체액이 줄어들면 혈액도 줄어들게 돼요. 그럼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줄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체중을 줄어들면 혈액의 양까지 떨어져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체중을 감소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소를 하기 위해서 무슨 시기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 저지방 시기를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무슨 시기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 저염 시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거를 갖다가 권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저염 시기는 우리 나트륨 한 분자가 물 두 분자를 끌고 있고 이 나트륨이 붙잡고 있는 물은 배출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퉁퉁 붓는 부종의 형태로 오기 때문에 물이 많으면 또 체중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염식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분을 섭취를 권장하는 게 아니라 저염식이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체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 권장해 주는 거 맞고요. 포화지방이 아니라 저지방식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체중 감소가 너무 중요한 거고요. 다음에 정상 혈압일 경우 약물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물을 복용해야 되고요.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날 아침에 혈압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고혈압 약을 안 먹어서도 혈압이 올라가니까 약은 2알 먹고 막 이러면 안 되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고, 약물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의사의 진료를 다시 받고 제대로 된 처방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지, 내 맘대로 임의대로 약물을 중단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이염 수술 직후 환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중이염은 지금 귀 수술 환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귀 수술 후 간호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귀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귀 수술 후에 굉장히 중요한 간호는 뭐냐면 압상승을 방지하는 간호가 제일 중요해요. 방지하는 간호가, 우리 뇌 수술을 했거나 눈 수술을 했거나 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압상승을 방지하는 간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뇌 수술을 했다면 뇌압상승을 방지해야 되는 거고, 눈 수술을 했다면 안압상승 방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귀 수술도 역시 압상승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압상승을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걷거나 하고 움직이면 이 압상승이 되기 때문에 족이 이상하도록 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머리를 숙이게 되면 압이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개 숙이면 안 되고요. 다음에 기침이 나오면 압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침이나 재채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침이 나왔을 때 입을 벌리면 재채기를 크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침이 나오면 입을 벌리게 해가지고 이 재채기를 통해서 압상승을 방지해야 되는 거니까 4번이 맞고요. 빨대 사용하면 압이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대 사용하면 안 돼요. 다음에 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귀에서 이 하는 이런 이명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어지럼증 증상 같은 게 났다. 그럼 귀 수술 후에 지금 뭐가 생겼다는 거냐면 합병증이 나타났다는 그런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반응이 아니라 수술 후에 지금 합병증이 생겼다는 걸 나타내는 그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의 자가진단법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 수근관 증후군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 똑같은 말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가 바로 손목이잖아요. 그죠? 그럼 손목이고, 여기가 손목이죠. 그리고 이 손목에 뭐가 있냐면 이 손목에 이렇게 인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손목을 통해서 이렇게 가운데 지나가는 신경이 있거든요. 이게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신경이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가운데 이 지나가는 신경을 무슨 신경이라고, 가운데 지나가기 때문에 정중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운데를 지나가는 신경.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뻗쳐져 있거든요. 신경이 이런 식으로 뻗쳐져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뻗쳐져 있을 때 이 정중신경이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는 이 통로 있잖아요. 여기 있는 통로를 수근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근관.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이 통로를 수근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근관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수근관이 지금 막힌 거예요. 그럼 이 수근관이 이렇게 막히면 정중신경이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이 저리저리하고 아픈 걸 갖다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걸 진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진단을 하는 거냐면 이거 이렇게 꺾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으면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정중신경이 못 지나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꺾어가지고 한 1분 정도를 유지했을 때 여기 손가락이 저리저리하거나 통증이 있으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팔렘 검사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목 터널을 이렇게 꺾이는 상황을 말을 해서 1분 동안 이 자세를 유지를 해서 이 손가락에 통증이나 저릿저릿한 느낌이 있으면 손목 터널 증후군, 승우관 증후군의 그런 걸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팔랭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8개월 된 건강한 인부에게 권장하는 정규 산전 진찰의 횟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반드시 외우셔야 되죠. 우리 산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모성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정기적인 산전 관리,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이 산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기적인 산전 관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임신 7개월까지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면 되죠? 1회.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임신 8, 9개월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8, 9개월에는 한 번 가는데 2주에 한 번 가면 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신 10개월에는 한 번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전관리, 정기적인 산전관리, 정기적인 검사는 임신 7개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 병원 가고 8, 9개월은 2주에 한 번 병원 가고 그 다음에 10개월에는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정기적인 산전검사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정기적인 산전검사에 해당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죠. 왜냐하면 무성사망률 1위가 임신 중독증이고 무성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거니까 임신 중독증을 조기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임신 중독증이 무성사망 1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임신 중독증의 3대 증상을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임신 중독증의 3대 증상이 고혈압, 부종, 단백뇨잖아요. 그죠? 단백뇨죠.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압 감소해 주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부종을 알아보기 위해서 체중 측정해 주는 거예요. 다음에 이 단백뇨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변 검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기적인 검사에 해당되는 건 무엇인가 하면 혈압 검사, 체중 측정, 소변 검사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임신 8개월 된 임산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임신 8개월 됐으니까 8개월은 제가 2주에 한 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월 2회 가면 되는 거죠. 2주에 한 번이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성의 내부생 식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내부생 식기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 질이라고 하죠. 질. 그죠? 이게 지금 제가 뭘 그린 거냐면 여성의 내부 생식 기계를 그린 거죠. 이게 질이고요. 다음에 여기는 사람 목처럼 생겼잖아요. 여기. 사람 목처럼 생겼죠. 그래서 목경자를 써가지고 여기를 자궁경부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에 여기는 몸체자를 써서 자궁체부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이 둥근 부분은 자궁저부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여기 양쪽에 여기에 있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난관이라고 하고 똑같은 말로 나팔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난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성의 내부 생식기계를 고르세요 하면 내부 생식기계는 첫 번째 질이 있고요. 두 번째 자궁이 있는데 자궁은 자궁경부도 있고 자궁체부도 있고 자궁저부도 있는 거고 다음에 세 번째 난관, 나팔관도 있는 거고 그죠?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난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 생식기계를 얘기하자면 질이 있고 자궁이 있고 난관이 있고 난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난소를 좀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이 난소는 엄마 뱃속의 아기가 원래부터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냐면
원시남포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요. 20만 개에서 이런 60만 개의 이런 원시남포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럼 이 원시남포를 가지고 태어났다가 사춘기가 되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선택을 하는데 1월달에는 6기, 2월달에는 6기, 3월달에는 6기, 4월달에는 6기. 그럼 얘를 갖다가 선택을 해서 얘를 키우거든요. 선택해서 키워요. 그럼 원시남포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성숙남포가 되고요. 이 성숙남포를 우리 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를 성숙남포로 키웠으면 얘를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거든요. 그럼 이 성숙남포 난자, 이 난자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이 행위 자체를 우리 배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난소가 하는 일은 원시남포를 사춘기가 돼서 성숙남포 난자로 만든 거죠. 그래서 난소가 하는 일은 첫 번째는 난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난자를 한 달에 한 번씩 교대로 이렇게 1월달, 2월달 밖으로 끄집어내는 뭐를 하는 거냐면 배란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를 하는 거냐면 여성 호르몬을 분비를 하죠. 여성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두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죠. 에스트로겐도 분비하고 프로게스테론도 분비하는데 우리 여성의 2차 성징을 만들어주는 에스트로겐이나 임신을 유지시켜주고 지속시켜주는 우리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난소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배란을 하는 건 난소예요. 다음에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해서 임신을 유지시키고 지속시켜주는 것도 바로 뭐냐면 얘도 난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난자가 이렇게 나와서 배란이 됐잖아요. 배란이 됐으면 우리 여기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면 이게 정자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정자가 이쪽으로 가게 되고 난자도 이쪽으로 가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수정이라는 곳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난관의 팽대기에서 이 난관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수정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난관은 수정이 되는 장소이죠. 그래서 지금 난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5번이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서 수정이 됐으면 수정란이 되잖아요. 그럼 수정란이 이렇게 자궁으로 옮겨가죠. 옮겨가서 자궁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죠. 이걸 자리를 잡는 걸 착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착상이 돼서 이 수정란이 아기가 돼서 얘가 태아가 돼서 이렇게 태아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자궁에서 태아를 발육시켜서 우리 자궁이 1000g까지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아가 발육하는 장소는 자궁인 거죠. 그런데 수정이 되지 않았어요. 수정이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수정란이 이렇게 자궁으로 와서 자리 잡기 편하도록 배란이 되면 수정란이 여기 와서 자리 잡으려고 자궁 내막을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이렇게 키워주거든요. 증식시켜요. 그런데 수정이 되지 않았을 때 착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증식된 자궁 내막층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 증식된 자궁 내막층이 이렇게 떨어져서 내려오는 걸 이걸 갖다가 월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경이 주기적으로 이 증식된 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바로 이 떨어지는 게 이게 월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떨어진 게 어디에서 이러니까 자궁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에 보시면 모유수유 중인 산모의 유방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모유수유 중인 산모가 지금 유방이 퉁퉁퉁퉁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그럼 이때 가장 좋은 건 아기가 모유 수유를 하는 게 규칙적으로 좋고요. 다음에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 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얘를 모유를 이렇게 짜줘가지고 이 우려를 지금 막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유를 하거나 아니면 규칙적으로 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즙을 짜내지 않는다가 아니라 짜줘야 되는 거고, 우리 그 유방간호를 할 때 유방은 비누와 물로 씻어도 되지만 유두는 비누를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왜 비누를 사용하면 안 되냐면
왜 비누를 사용하면 안 되냐면 이렇게 유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유두예요. 이게 유두예요. 그럼 이 유두 옆에 이렇게 뽕뽕뽕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유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륜을 우리 몽고메리 결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몽고메리 결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위에서 몽고메리 결절에서 이 부위에서 뭐가 분비되냐면 피지가 분비돼요. 피지선이 이렇게 분비가 되거든요. 그럼 이 피지가 기름기잖아요. 그래서 이 피지가 여기 있는 유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비누로 닦게 되면 이 피지가 제거가 돼서 유두를 보호하지 못해요. 그래서 유두가 막 갈라지는 유두 굴열이나 유두 열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비누로 닦아주면 안 되고요. 다음에 유방을 탄력분대로 단단하게 감아주는 건 젖을 말리려고 할 때 하는 거지 모유 수유 중인 산모한테 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 더 이상 수유를 지속할 수 없다가 아니라 유방 우려를 땐 두 가지예요. 아기가 젖을 빨아주는 모유 수유를 하거나 빨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짜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유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관을 따라서 돌려가면서 유방 마사지 해야죠. 지금 퉁퉁퉁 불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간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는 기초간호학 문제 25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은 다 마저 기초간호학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